안녕하세요. 친절학미 휴양지 47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봉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여름인지 도대체 이제 여름이 오려고 이렇게 더운 건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네. 예,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아, 되게 부담스러운 건데, 그쵸. 예, 어떻게 했냐면, 네. 원래 지금 인터넷이나 홈택스, ARS 이런 거로 하라고 안내문이 와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거 조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서 가가지고 네. 기다린 다음에 거기 사장님들, 아저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네네. 신고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 그 신고를 좀 해야 되는데, 전 되게 귀찮으즘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실 들어가서 해볼까라고 하고서 해봤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직장 소득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3.3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지난주에 청년들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세금 관련 강의를 하면서 직접 종합소득 신고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받았다는 게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이게 복잡하고 시간을 세이브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 처음에 거의 시간을 또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사실 청년 상담 때문에 청년 상담 그 보고서를 쓰는 것과 또 순천에 있는 또 무슨 기관에서 교육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고 왔고 지난주에 청년 간담회 비슷한 게 여기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관에서 어떻게 금융교육을 진행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온다고 하고서 안 온 청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별로 따졌을 때 여성 참가자가 거의 한 90%, 남성 참가는 10%가 안 되는 비율에서 과연 남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나름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굉장히 막 이 남자 청년들, 남학생들도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희한하게 지방 쪽은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주간 뉴스들 가지고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한번 쭉 봤을 때 관통하는 한 가지는 반도체발 100조 원 세수 호황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삼성 반도체의 노조의 파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지면 뉴스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거고 저는 그닥 그렇게 막 보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1500선에 안착하는 고환율 뉴 노멀 시대인데 이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미국이나 해외 투자가 굉장히 좀 쉬워졌기 때문에요. 이런 거에 대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결국엔 대금 결제에 대한 다양한 어떤 매칭을 통해서 뭔가 해외 법인이 뭔가를 했을 때 이런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가 쓱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AI와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결국 수직 계열화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못 받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해외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베이징 무역 협정이 큰 성과는 없이 알맹이는 없이 경과되지 않았냐라는 시각. 호르무즈 해협이 과연 언제쯤에나 열릴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시장 초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AI 인프라의 버블 논쟁까지 한 주간의 가장 큰
해외와 국내 이슈였습니다. 그럼 하나씩 뉴스를 보면서 살펴보면요. 매일신문 5월 18일자 주식 모기 투자자 국내는 반도체, 해외는 미국 ETF에 몰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모으기로서 국내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반도체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해외는 미국 ETF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와 더불어가지고 하나 재밌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나스닥 100 지수 개편과 적립투자 함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의미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의 신규 편입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상장 15일만 해도 초고속으로 나스닥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전에는 그럼 15일이 아니라 한 석 달은 줬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올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거품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나서 나스닥에 지수 편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초고속으로 이렇게 규칙을 바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의 상장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패시브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지수를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점에서 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 개미 투자자처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거 외에도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개미 투자자들에게 많은 어떤 피해로 다가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1,500원 환율 4% 국고채 3% 물가라는 3고의 커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중앙일보의 5월 18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도 넘고 국고채도 10년물 금리가 연 4%를 돌파하고 있으면서 특히 중동전쟁이 길어지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3고 현상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이제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을 여전히 좋지는 않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아직은 되게 좀 좋은 뉴스를 아직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국채금리 쇼크, 증시 환율의 새 내관 부상하나라는 세계일보의 5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함께 부각하고 있어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요국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도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주식에서의 외국 자본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변수가 예전보다 비해서도 조금 많은 편인데요. 네. 바로 제가 준비한 기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이고 2020년 5월 16일입니다. 제목이 은행 PB, 프라이빗 뱅커, 네. 이제 뭐 해먹고 사나 제목이에요. 챗 GPT 재무설계 서비스 개시. 자, 저도 지금 현재 금융교육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재무설계가 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챗GPT가 재무설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만일 들어오면 훨씬 더 미국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파급력이 크다. 잘할 수 있죠. 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AI가 챗GPT의 실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재무 설계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개인 재무 설계예요. 이번 기능은 단순한 AI 가계부 수준을 넘어섰다. 전통적인 프라이빗 뱅커 산업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권 긴장감이 상당하다. 이게 지금 미국 얘기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 마치 우리나라 얘기인 것처럼 자, 오픈AI가 미국 핀테크 기업 플레이드
손잡고 실제 금융 데이터를 챗GPT에 연결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챗GPT는 LLM입니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가장 주된 머신러닝의 원재료인데 네. 지금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지금 금융정보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지금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LM하고 약간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사용자가 은행, 증권, 카드 계좌를 연동하면은 AI가 자산 흐름과 소비 패턴, 부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 조언을 제공한대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픈 뱅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오픈 뱅킹 들어온 지 거의 10년 됐거든요. 많은 분들은 오픈 뱅킹이 뭔지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금융 어플 또는 금융 유사, 뭐 토스 같은 유사 어플에서 여기저기 자기가 있는 계좌에 지금 계좌를 다 연동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어플에는 오픈 뱅킹 신청하기 이렇게 안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다고요? 타 기관 연결하기, 그쵸, 타행 그쵸. 연결하기.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죠. 어떤 거요? 전체 연결하기. 난리 나는 겁니다. 자기가 거래하시는 것만 연결하는데 만일 이 정보를 AI한테 오픈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오픈하기 싫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아껴라 수준이 아니라 집을 사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대출 상환 순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저 들어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상환 순서. 자, 금융권이 긴장하는 이유는 피부의 핵심 업무 상당수가 사실상 데이터 분석과 자산 배분 조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PB는요, 보통 분들이 말하는 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프라이빗 뱅커요. 네. 프라이빗 뱅커는 저 안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자기 방이 따로 있죠. 자, 기존 PB 서비스는 고객 자산을 분석하고 소비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포트폴리오와 절세 전략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보통 PB라 그러면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많죠. 그렇죠. 증권사에서 방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 들어오면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막 얘기해주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는 얘기를 보통 프라이빗 뱅커라고 부르는데요. 그 서비스가 들어왔다고 미국에서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공짜는 아닌 모양입니다. 자, 중산층 고객의 AI PB 확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미국 얘기에 제가 생각하는 미국이에요. 자산 규모가 작으면 은행 PB 센터 접근 자체가 어려웠지만 챗 GPT 기반 서비스는 월 구독료만 내면 자, 챗 GPT도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자산 그쵸? 관리, 재무 설계 서비스를 다시 구독료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법이 자본시장법이 이걸 허락할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할지 이거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면 개인 자산관리 비서를 두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확인해 보겠어요? 챗 GPT 돌려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근데 초고액 자산가는요, 인간 PB 수요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000억인데 챗 GPT 말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챗 GPT는 내가 챗 GPT의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때요? 챗 GPT를 고소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재산이 많으신 분, 뭐 1,000억, 1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다음에 잘 안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 회사이건 증권, 회사이건 PB이건 다 물고 늘어질 겁니다. 고소도 하고. 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모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군요. 국내 금융권에도 충격파가 예상된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주요은행들이 AI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직접 금융데이터 플랫폼으로 진입하면 경쟁 차원이 달라진다. 마치 예전에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로펌입니다. 또 회계법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로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회계법인 시장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오픈했다가 다 잠식될까 봐. 이것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접점이 은행 앱에서 AI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태는 앱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가시면 은행 창구 옆에
모니터가 달려있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점이 한 개 정도.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면 여기 지금 원격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꼬시는데요. 거기에 AI 비서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챗봇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내근직 은행 직원하고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화상 상담이죠. 근데 AI가 들어오면 얘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독서실처럼 이제는 은행이 독서실처럼 1대1로 이렇게 벌어질 상황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기대 있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좀 넘어야 되는 산이 있는데 가장 큰 산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서비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의 나라에만 두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 들어왔어요. 그럼 애플하고 상담하면 우리나라에만 정보를 두고 미국의 애플 본사로 데이터를 안 가져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계좌 정보를 AI한테 맡겨도 되나?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하고 상담할 때 그게 재무 전문가든 법률이든 세무든 자기 정보를 다 까지 않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까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정보 알려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AI 서비스는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연동하는 겁니다. 연동하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물론 동의 절차는 있겠죠. 근데 내가 동의하면서 이 동의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정보더라고 내가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신뢰 확보 여부는 서비스 확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 생각은 이래요. 좀 뭐라고 할까요? 느슨한 상담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청년들 대상으로 영테크 같은 데서 상담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궁금한 게 많지만 자기 정보를 다 까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까면 깔수록 상담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히 까야지 다 네. 까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쵸.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계좌 다 열어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맞아. 대답 못 해줍니다. 그리고 대답해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그래서 뭔가 좀 느슨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본격적인 오픈 뱅킹처럼 모든 정보를 까는 거 말고 느슨한 서비스로 들어오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은 은행이겠지만 가장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은 전 따로 있다고 봅니다. 보험 대리점이죠. 그럴 수 있죠. 가장 활발하게 이용할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고요. 2026년 5월 17일입니다. 제목이 제가 항상 대출 관련된 말씀드리면서 했던 거죠. 사업자 대출 4억 받아서 아파트 구입, 무더기 적발, 최장 10년 신규 대출 막는다. 저번에 녹음할 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왜요? 부당이득을 환수를 해야지. 지금까지 먹으신 거 그냥 먹으시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대출 못 받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입하는 거 불법일까요? 글쎄요. 불법이 아니니까 가져오지 못했겠죠.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설이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운전자금 이런 식으로. 그 아파트 산 게 운전자금이야? 그건 아니잖아. 기숙사일 수도 있지. 기숙사라고 우기죠. 예전에 이게 또 기숙사로 하는 게 절세 든다고 많이 추천할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증명하시면 돼요. 그거를 기숙사로 썼다는 걸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자 대출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 차주 개인 사업자인데요.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서 운전자금이에요. 아파트 산 게 운전입니까? 자, 운전자금이란 보통 뭡니까? 계속 달달이 나가는 그렇죠. 돈.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무슨 뭐 월세 나가거나 아니면 기계값에 뭐 할부를 내거나 이런 건데 그중에서 3억 9,900만 원을 2020년 3월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분은 겁도 없어요. 규제 지역에 있대요. 이러면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규제 지역인데 4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뭐 그랬나 보죠. 자, 운전자금과 이 주택 구입이 이게 일단은 어울린다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니까 이분은 그냥 딱 걸린 거죠. 네. 자, 사례 2번입니다. 차주 부동산 임대업자래요.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대요. 제가 임대 사업 하는데요. 집을 하나 더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늘리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가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에 전입해서 자기가 거주하는데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개조해서 자기가 거기서 거주한다. 이거 주거용도 아닌데 상가주택에서 거주를 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분 좀 어려우신 거 아닌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사건 다 목적이 다르죠. 임대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그럼 임대 목적이 아니잖아. 거주 목적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목적인데 주택을 샀어요. 둘 다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용도 이외로 유용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도 금지된다. 이렇게 하면 이 대출을 그 전에 대출을 받아서 유용, 딴 목적으로 쓴 사람이 겁내할까요? 아니죠. 딴 사람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되죠. 와이프 이름으로 받건 자식 이름으로 받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인데 금융거래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우리 저 38 기동대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이건 제재가 아니라니까요. 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점검을 통해서 사업자 대출 유용외 적발이 되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뭐죠? 기한 이익의 상실이죠. 왜요? 네. 사업자 대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으신 거 한꺼번에 다음 달에 다 갚으세요. 그렇죠. 기한 이익의 상실. 기한 이익의 의미는 1억 받으셨으면 조금씩 나눠서 계속 갚으세요. 이게 기한 이익이에요. 근데 그 기한 이익이 상실됐으니까 다음 달에 다 갚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 대출 취급이 1년 또는 5년 금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증 내면은 조회하잖아요. 신용조회. 거기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신용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보통 신용 접수는 우리가 K10이나 나이스에서 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스 어플이 이래서 K10이 몇 점, 나이스 몇 점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신용 정보가 맨 처음으로 모이는 것은 K10이나 나이스가 아니고 원래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은 제가 첫 번째 갔다 왔거든요. 은행연합회 건물에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건물 1층. 들어가자마자 회전문 들어가서 왼쪽에 있거든요. 갔더니 간판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쯤 갔을 때는 간판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A4 용지로 적혀 있었는데 하도 찾아온 사람이 많았는지 간판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저 은행연합회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네. 많이 오지 않을까요? 프레스룸? 네, 그래서 프레스룸은 아니고 기자들이 쉬는 공간이요. 아하. 기자 휴게실. 네. 그래서 신용정보원의 1층 그 자리 바로 오른쪽에 기자 휴게실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신용정보라는 게 되게 민감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30일부터 금융권 사업자 대출 용도 이외의 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의 뜻이 뭘까요? 대출 받으신 분들 업장이 나간다는 뜻이죠? 네. 실제로 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자 대출 받았을 때 저는 신용보증기금이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원이 나오셨어요. 나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거든요. 좀 저희들 현장 점검 나가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그런데 전 사무실 따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지금 업무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그럼 집으로 갈게요. 라고 하셨죠. 아니, 와도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방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을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현장, 여기 보면은, 현장을 점검한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볼 게 없는데 알았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 나누고 나서 사진을 찍으신데요. 사진 뭘 찍으셔야 컴퓨터를 찍겠대. 그래서 컴퓨터를 사진 2방을 찍어 가셨습니다. 그게 현장 점검이에요. 실제로 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장 점검 나가서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자, 과거 점검 결과 용도 외 유형이 다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에 따른 점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출의 용도 외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로 소홀히 해서 유형액이 사실상 방치한 측면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출해둔 은행도 눈치가 깠으면서 대출해준 거 아닙니까? 이 얘기죠.
대출 지급 시 자금 용도에도 충분히 심사했는지, 대출 사후 관리 철저히 했는지, 사후 관리 철저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그렇죠. 신규 대출 송금 많다고요. 현정 점검을 은행원이 못 나간다고요. 전화해서 예를 들어 전화도 안 하죠. 왜? 원금과 이자가 그쵸? 제대로 들어오면 그분이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금과 안 들어오는 분 전화해서 갚으라고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걸 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금감원 현장 점검 결과 운전자금 받아서 아까 그분이요. 집 사고 임대사업자 대출 받고 자기가 거기서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27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맨 아래만 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신용대출도 기타 대출 감소, 제2금융권 증가 규모 축소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유지를 유지했으나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전환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절전하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요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워졌죠.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딴 데에서 돈을 빌리는데 모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업자 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로 쓸 수 없는 건데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집을 사시는 분이나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전세대출은 사기다라고 제가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용도를 확인 안 한다고. 실제로 어디에 그 돈을 썼는지 확인 안 한다고. 원금과 이자만 들어오면 땡큐인 거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한 개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간단히 해야겠는데요. 디지털 타임스입니다. 2026년 5월 17일.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반복입니다. B2 개미 덕에 10개 증권사 이자 수익만 6천억. 이게 뭡니까? 비즈니스 투자죠? 네. 흔히 신용융자라고 부릅니다. 증권업계에서 신용융자로 투자하시는 거,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거죠.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 올해 1분기에요. 1년에 4분의 1이죠. 이자, B2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6천억이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하는 건 좋은데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건지. 여기 남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증권사. 예. 증권사 입장에서 신용융자 6천억 해주고, 신용융자 해주고, 벌어들인 수익만 6천억이에요. 자, 이거 빌려준 거 리스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담보대출이잖아. 주식담보대출. 자, 그래서 10개의 대형 증권사 1분기에 벌어들인 게 이렇게 많고, 수익 증가는요, 많은 분들이 요즘 비즈니스 투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증권사별로 다루는데요. 보통 연 5% 안팎에서 90일 초과하는 최장기간은 10%. 그러니까 5에서 10이에요. 그러면 5에서 10% 이자 내고 그 돈 빌려가지고 적어도 내가 똔똔 하려면 10%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근데 계산해 보시면 내가 이자를 10% 내면 내가 이걸 똔똔 만들려면 10%로는 내가 이 똔똔이 안 됩니다. 12%, 13% 해야 됩니다. 왜요? 원금이 줄었잖아. 내가 빌린 원금에서 이자를 깐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내가 증권회사 신용융자 이자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 못 하시죠.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일부 증권사는요, 신용융자 순이익이 10%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요. 큰 증권사한테 몰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주식 담보대출이니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증권사일수록 그것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많겠죠. 그리고 지금은 국내 주식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투자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를 위한 투자인가? 남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은 리스크가 없다니까요. 증권사는 리스크가 없어요. 나는 리스크가 있지. 그래서 꼭 나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내공이 쌓여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투자를 오늘도 교육을 좀 하기는 했지만 잘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청년이 나중에 그렇게 투자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무섭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데서 큰 비전을 보고 그걸 통해서 계좌와 연결해서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것 같던데 그 수익률이 의외로 좋았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계속 그럴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에게 뭔가를 오픈하는 거에서도 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날씨도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